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그럼 여러분들은 자격증 취득하는 이유가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예, 중개업을 하려고. 중개라는 거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 해도 됩니다. 중개는. 그러나 중개업은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중개업인데, 그럼 중개업은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중개업입니다. 돈 안 받고 공짜로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10건, 100건을 중개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10페이지 12페이지에 있죠. 기본서 12페이지 29에 출제됐습니다. 업이 뭐냐면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직업의 줄임말. 우리 불교에서 업보 이런 말도 쓰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쌓이는 게 업보죠. 반복하는 게 업입니다. 업.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따라서 특정인,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자, 친구, 아는 사람한테만 중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라는 건 뭐냐면 평소 누군지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불특정 다수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되고요. 따라서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중개업입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만 중개하고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또는 반복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반복의사. 반복의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간판 달고 하면, 비록 간판을 달고 했다면 딱 한 번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왜? 간판을 달았다는 건 손님 오면 손님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간판 달고 하면 비록 한 번만 해도 중개업이다. 근데 간판 안 달고 했다면 한두 번 중개하고 돈 받는 건 상관없다. 저도 1년에 한두 건 정도 중개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제가 중개사무소에서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에서 찍은 사진 올려놓으니까 친구들이 너 복덕방도 하냐 묻더라고요. 한다. 팔 거 있으면 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친구들 거 한 1년에 한 건 정도 중개하고 돈 받아봤어요. 제가 등록 안 돼 있어도. 그래도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직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하고 돈 받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간판 단 거 아니잖아요. 중개사무소라고 간판 달아놓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 간판 안 달고 주변 사람들 한두 건 소개해주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직업적으로 해야 위반이다. 무자격자가 직업적으로 해야. 직업이 업입니다. 업. 중개업.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4페이지, 우리 기본서 14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뭐냐 하면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다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그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취득하면 개업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자격증 가지고 개업 못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X입니다. 우리 텔레비전 보면 9시 뉴스에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거 뉴스 나오면서 항상 보면 그 개업 공개사들 인터뷰 하잖아요. 인터뷰하는데 보면 자막에 뭐라고 적혀져 나와요? 옛날에는 중개인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은 공인중개사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막에. 그리고 지금 현업에 중개업을 하는 분들 명함 받아보면
자격증 딴 사람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다 공인중개사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그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아니고 그냥 자격증만 따면 공인중개사라고요.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지만 자격증 있으니까 그냥 자격증 딴 사람이 공인중개사라고요. 꼭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을 하거나 개업한 사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한 자 하면 X라고요. 외국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베트남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15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용어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 지금 현재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죠? 옛날에는 허가제, 그전에는 또 신고제, 지금은 등록제다. 등록제라는 것은 뭐냐면,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등록대장에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등록할 때 등이 뭐냐면 오를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 기록을 올린다가 등록입니다. 등산할 때 등자라고요.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한다 할 때 등도 같은 자예요. 등기라는 건 뭡니까? 오를 등자. 기록할 기자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올리는 게 등기고, 등기 등록이 사실상 의미는 같습니다. 등기법에서는 등기라는 말을 쓰고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대장에 이 사람 중개업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명단을 올린 사람이 개업공개사라고요. 자격증 땄다고 다 개업공개사가 아니고 자격증 따가지고 쉽게 말하면 개업을 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근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개업공개사라는 말은 거의 안 쓰잖아요.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그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에 통용되는 말하고 여기서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어정의라는 것은 법조문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종별이라는 건 종류별 이 말인데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법인이 뭡니까? 법인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사람이 법인입니다. 법적으로 사람.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요. 법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입니다. 회사. 서울중개 주식회사 이런 게 법인이죠. 회사입니다. 회사.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이제 개인이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부칙개공. 부칙이라는 건 뭐냐면 부칙이라는 말은 부수적인 규칙입니다. 법조문을 보면 총칙. 앞에서 우리 총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칙 있고 본문이 있고 보칙. 보칙은 보충적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칙은 부수적인 규칙입니다. 부수적인 규칙인데요. 부칙.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있어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부칙개공이라는 말은 옛날에 자격증 없이 복덕방 하다가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부칙개공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앞으로 개업할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기득권자 이미 하고 있던 사람도 무조건 새로 자격증 따야 된다 이러면은 반발이 심하겠어요? 안 심하겠어요? 심하니까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면 소급 적용을 못합니다. 법 제정된 이후부터 적용되지 소급 적용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자격증 없이 중개업 하다가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하고 있는 분들을 부칙개공이라고 부른다고요.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들은 숫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칙개공은?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기득권만 인정해 주는 거지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겠어요? 폐업한 것보다는 거의 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1983년 전에 이미 40년 전에 중개업을 하던 분들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복덕방에 보면 전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았죠? 그분들이 벌써 40년 넘었기 때문에 거의 다 돌아가셨을 개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칙계공은. 종류가 3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만 다른 법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우리는 흔히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특수법인이라고 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우리 기본서 16페이지 맨 위에서 4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그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종류가 있죠?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그 종류가 이 4가지가 있어요. 거기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요거는. 이 특수법인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자격증 취득해야 되죠? 근데 특수법인,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자격증 취득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역농협이 뭐가 지역농협입니까? 옛날에는 단위농협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그 지역 이름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군포농협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지역 이름을 적어가지고 옛날 단위농협이라고 부르던 거, 그 여기 제가 전화해가지고 중개합니까? 중개도 합니까? 부동산 물어보니까 복덕방 아닙니다 하고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특수법인이 중개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건 어쨌든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서 17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소속이 된 거 취직한 경우를 말하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요. 자격증만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취직을 했는데요. 제가 현업을 알기 위해서 제가 자격증 따가지고 소속 공인중개사라도 취직해봤고요. 직접 개업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현실이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서. 그 취직을 하니까 그 사장님이, 물론 사장님은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합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사장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취직하면 직원이니까. 그 사장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 교수님 상무이사 해줄까요? 전무이사 해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 직책. 그냥 실장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실장. 요즘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요즘 드라마에도 실장에서 본부장으로 다 성격 썼으니까 그러면 본부장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본부장이든 실장이든 상무든 전무든 자격증 있으면 뭐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본부장 되면 뭡니까? 보조원이라고요. 그 법인에 상무이사, 전무이사 그런 명칭 이하를 불문하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 자, 그래서 중개 업무가 뭔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중개 업무.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오늘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용어정의 중개상물만 지나고 나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중개 업무를 하거나 보조하는 자인데 중개 업무가 뭔지 명문 규정은 없는데 국토부 6번 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게 중개 업무다. 그래서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근데 자격증 없이 취직한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다. 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1회 시험은 쉽게 출제됐죠. 1985년 9월 22일 1회 시험이 있었는데 1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는 거는 아무나 해도 되죠. 빈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는 거 개업공개사 사장도 해도 되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소속공개사도 해도 되고 보조원도 해도 되죠. 빈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는 거 이게 일종의 보조입니다. 보조. 자격증 없이 그 이론적으로만 하면 보조원은 보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단순한 보조만 하고 격리 업무만 하고 청소나 하고 이런 것밖에 못해요. 그 현업에서는 보조원님, 소속공개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전부 뭐라고 불러요? 실장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러면 자격증 없는 실장들도 계약서 다 컴퓨터로 출력하고 해요? 안 해요? 현실적으로? 다 하죠? 그 시험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출력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입력은 했다 하더라도 사인을 누가 해요? 서명 날인을 전부 사장하고 그 사장이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를 제가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직원이 한 증거가 없죠. 그 직원은 책임 안 져요. 이게 도장 찍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합격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격증 따가지고 소속공개사는 계약서에 도장도 찍어야 되고 썼으면 인장 등록도 해야 되고 서명 날인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벽에 걸어놔야 되는데 게시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은 다 못하고 하는데요. 들어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일 배우고 나서 그만두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계약서 못 쓰게 하고 도장도 못 찍게 하면 그 도장 찍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나중에. 저도 어릴 때 회사 다니니까 위에 사람들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 맨날 도장만 찍고 앉아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월급 받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싶었는데 도장 찍는다는 걸 나중에 잘못되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입니다. 19페이지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하는 게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근데 시험에 다음 중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쉬운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어렵게 나오는데요. 자, 토지는 필지, 획지가 있는데 학개론에 나오죠. 필지라는 것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것을 필지라고 합니다. 1번지, 2번지 이게 필지죠. 그럼 같은 동 안에는 같은 지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있으면 안양 1동, 2동, 3동 있으면 1, 2, 3동 다 합해서 1번지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안양 1동에 1번지, 안양 2동 1번지, 안양 3동 1번지 따로따로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 안양 1동, 2동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안양 동 몇 번지 이렇게만 나와요. 법정동하고 행정동 이런 게 있는데 법정동은 법에 정해진 동은 동하고 좀 행정동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지번은 안양 1동, 2동 뭐 전부 다 합해서 이게 법정동은 안양동 이런 거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 편의상 1동, 2동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필지 단위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1번지 땅 판다고 하면 그 1번지 땅, 2번지 땅 그걸 파는 거예요. 그 원칙적으로는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지 단위로 중개상물이 된다. 그러나
용익 물건은 1필의 일부도 가능합니다. 용익 물건. 민법에 이제 용익 물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익. 용익이라는 말은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합니다.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민법에 뭐가 있냐면 지지전입니다.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 물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세,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도 있잖아요. 방이 3칸이면 3칸 다 전세 안 주고 방 한 칸 한 칸 따로따로 전세 줘도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은행에 융자 받으려면은 방이 몇 개인지 물어봐요, 은행에서. 저도 옛날 대출 받을 때 방이 몇 개인지 묻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럼 방이 만약에 똑같은 84제곱미터 똑같은 조건이라면,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면 방 개수가 많은 게 대출 많이 나와요? 방 개수가 적은 게 대출 많이 나와요? 적은 거.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건저당 설정을 해도 방 한 칸당 최우선 면제라는 게 있어요. 뒤에 들어온 세입자라도 방 한 칸당 최우선 면제 받는 게 있다고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지금 현재는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돼요. 은행이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해도 뒤에 들어왔다 와도 뒤에 들어온 세입자가 최우선 면제 먼저 배당받는다고요.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방 한 개에 5천만 원씩 빼버린다고요. 그럼 방이 4개라고 하면 2억은 빼버린다고. 예를 들면 집이 10억짜리면 여기에 LTV, DTI 이런 말 들어봤죠? LTV가 만약에 50%라고 하면 10억짜리 집은 담보 인정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5억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5억 대출 되는데 방이 4개 있으면 그게 2억도 빼버린다고. 방 한 칸당 최우선 면제 해줘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이렇게. 그래서 방이 많다고 하면 대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용익 물건은, 즉 전세권은 방 한 칸 한 칸 따로따로 전세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1필의 일부 또 전세 줄 수는 있고 지상권 설정해 줄 수는 있고 지역권 설정해 줄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라 하더라도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국가 소유를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중개상물 안 된다고요. 왜? 중개라는 건 소개하는 건데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는 토지는 토지, 바닷물 다 퍼내면 그 밑에 토지잖아요. 바닷물 밑에 토지지만 그 바다는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개인이 소유하고 사고 팔 수 있는 토지만 중개사물입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토지라도 중개사물 아니다. 그 중개사물이 아닌 거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게 있고요. 2번째는 거래는 가능한데 꼭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입니다.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사물입니다.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사물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권리금 같은 건 아무나 중개도 된다고요. 자동차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토지라도 중개사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인데 건물 1동의 일부도 중개사물 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101동, 101호 하나만, 일부만도 중개사물 될 수 있잖아요. 한 동 전체뿐만 아니라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건물 요것도 층별로 3층, 4층 주인이 다를 수 있어요. 구분 소유가 인정되면 그런 경우는 중개사물 된다. 건축물인데 이게 다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법조문에는 그냥 건축물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사물 된다. 단 미등기 무허가라고 아니라고 속이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단독주택 옥탑방을 하나 증축했습니다. 불법으로. 그래도 이게 불법 증축된 겁니다 말하면 중개사물 되죠. 사고 팔 수는 있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건축물이 되려면 민법 99조 1항 지붕, 벽, 기둥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우리 옆에 이 주유소에 보면 세차해주는 기계 있잖아요. 요 세차해주는 기계는
지붕은 있고 기둥은 있는데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 아니다.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그럼 개업공개사가 중개하고 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지금 22페이지 건축물을 말하는 건데요. 즉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이거 아예 거래하면 이게 판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한 건에 500만 원씩 받고 3건을 중개한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다고 중개업소에서 고발했어요.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지만 중개대상물 아닌 것은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다. 아무나 하더라도. 그 중개상물이 아닌 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중개를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을 중개상물이라 한다. 여기까지는 어려워요. 중개상물 용어 정의는.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X, 중개상물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지금 분양권 건축물인데 지금 분양권의 경우는 아직까지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규제지역에서 풀린데 경기도 이천, 경기도 광주 이런 데는 분양받고 나서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분양받고 6개월 지난 상태에서는 뭐 예를 들면 101동 1305호 이렇게 하면 아직 13층까지 건물 올리자 6개월 지나봐야 13층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아직 실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이 건물. 그런 미래의 건축물도 동호수가 특정된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판례. 지금 23페이지 보면 아까 그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5번에 판례 있잖아요. 23페이지. 조금 전에 했던 거는. 그 다음에 그 6번에 보니까 동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분양권. 지금 22페이지에 있네. 22페이지 맨 밑에 그 판례 1번에 보니까 분양권이 중개상물에 해당되는지 2번 입주권이 중개상물에 해당되는지 이런 게 나와 있죠? 여기 분양권, 입주권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이라고요. 수분양자는 저는 옛날에 이게 법을 혼자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게 수분양자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 명이 분양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수분양 숫자가 받을 숫자더라고요. 분양받은 사람이 수분양자입니다. 그 다음에 피분양자도 분양받은 사람이 피분양자입니다. 그냥 분양자 하면 분양하는 사람입니다. 건설회사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런 거 그 분양하는 사람이 분양자고 분양받은 사람이 피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이거 피분양자, 수분양자는.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고 피분양자 101동 705호는 분양받은 사람이 누구다 이런 게 특정되어 있는 것은 중개상물 된다. 미래의 건축물도 아직까지 지붕, 기둥, 벽 없지만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분양권 중개상물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분양권을 계속 중개하고 돈 받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겠죠? 분양권은 동호수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상물입니다. 자, 입주권 시험에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라는 취지로 출제됐습니다. 근데 복수정답으로 중개상물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형, 즉 세모다. 이거는 중개상물이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안 되는 거는 어떤 게 안 되냐면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추첨, 당첨이라는 말 들어가면 추첨기일 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다. 그러나 또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 해당된다.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은 중개상물 된다고요. 관리처분 인가받았기 때문에. 근데 추첨기일날 추첨해서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아직. 이거는 뭐냐면 청약통장이에요,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중개상물 아니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또는 지금은 청약종합저축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름이.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 안 됩니다. 그래서 추첨, 당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법조문에 없는 거고 판례니까. 대토권. 대토권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 토지로 받는 게 대토권입니다. 대신 현금 대신에 지금 21페이지 우리 기본서 21페이지 판례 박스 안에 5번에 대토권 5번 찾았어요? 21페이지 박스 위에 5번에 보니까 대토권이 중개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라고. 대판, 대법원 판례라는 뜻이죠. 대법원 판례 2011-236822 이 사건 번호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인터넷 사이트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여기에 들어가서 이 사건 번호만 치보면 판결문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판결문을.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공부를 하면서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판결문 자체가? 어렵죠. 용어가. 판사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판사들이 쉬운 말로 해놓으면 변호사 선임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직접 재판해버리면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해놨어. 변호사들만 알 수 있도록. 짜증나지만 그래도 자꾸 읽어보다 보면 국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많아요. 판사들이 하는 말이. 그렇지만 판례는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바꿀 수 없어요. 토시 하나도. 그대로 나온다고. 대법원 판례. 시험에는 대법원 판례 위주로 나오죠. 그 사건 번호가 다라고 되어 있는 건 대법원 민사 판례라는 뜻입니다. 자, 대토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가 대토권입니다.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뭐 대신에 토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한강 2신도시를 발표했죠. 김포에. 그러면 거기에 원주민들, 거기에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 수용당하면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주는 게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토지로 받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다 받는 걸 원할까요? 현금? 현금으로 원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죠. 왜냐면 대신 토지로 받으면 나중에 보통 신도시에 보면은 이 대토권 가지고 상가주택 지어가지고 3층짜리 이런 건물 많잖아요. 신도시 안에. 그게 대토권 가지고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노후에 거기서 월세 받고 살려고.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예요. 근데 대토권이라는 거는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추첨을 하거든요. 어디 몇 필지. 지번도 안 정해가지고 몇 블럭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신도시 같은 데 보면 A 13블럭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고요. B, A, B 이런 식으로 앞에 A 13블럭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 지번이 안 나왔고 어디 받았는지 확정되지 않는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이 대토권은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거래하면 안 됩니다. 대토권인 상태에서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야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이 대토권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 수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다, X. 권리금 X. 대토권은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중개상물 아니고요. 불법이다, 거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법인데도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법원 판례는 대토권 이거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거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거래를 했다면 명의를 넘겨줘야 된다, 안 넘겨줘도 된다. 판례는 만약에 분양권도 전매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데 불법으로 전매를 했어요. 판례는 명의를 넘겨줘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근데 막 요즘 계속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제 요즘은 아예 불법으로 전매하면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예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토권 중개사물 아니고요. 권리금 중개사물, 대토권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니고 권리금은 중개사물 아닌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되니까 중개사물이 아니라고요. 권리금은. 금전채권 이것도 아무나 중개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닙니다. 금전채권이 뭐냐면 예를 들면 빚을 1억 탕감하도록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1,000만 원 받아먹어도 불법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중개 대상물이라면 중개사물 소개하면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어요? 중개보수 최대 0.9%밖에 못 받는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금전채권은 중개사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소개하고 돈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어렵습니다. 용어정의 중개대상물까지만 어렵습니다. 요것만 지나고 나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건 오직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 기본서 박스 그게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있죠. 24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24페이지 맨 위에 네 번째 줄에도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있죠. 24페이지 기본서 그리고 밑에 박스 또 명인망법이 뭔지 나와 있는데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민법이 아니라 한자를 알면은 좀 공부하기가 편하죠. 명인망법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명인망법입니다. 거기 한자로 적어놓진 않았네요.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인망법을 갖추는 것을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명인망법이라고 합니다. 공시는 뭡니까? 우리 공시법 할 때 공시는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걸 공시라고 합니다. 공시법. 근데 등기부에 공개 표시되는 게 아니라 관습법상 공개 표시입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거나 담장을 쌓아두거나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또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요것만 중개상물이고 나머지 다 중개상물 아닙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럼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상물 아니면 이거 미분리 가실,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정원수 팔아먹으려고 심어놓은 나무 이런 거는 가식의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인데요. 중개상물 아니라고 X 해놨는데 이 세 개는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예를 들면 무, 배추. 시골에 제 친구도 그 중도매인들이 와가지고 무, 배추 100평에 평당 7만원씩 해가지고 평당 7,000원이라고 했나? 그 100만원, 100평이면 70만원 주기로 하고 나중에 11월달 나중에 김장할 때 뽑아가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대요. 계약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했대. 그래서 계약금 70만원 10% 7만원 받고 해놨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11월 12월이 돼도. 그래서 밭을 가만 놔놓으면 안 되고 또 농사 지려면 그걸 갈아엎어야 되나 보더라고요. 다 갈아엎고 나니까 와가지고 뽑아가려고 했는데 갈아엎었으니까 위약금 내라. 계약금 7만원 받은 거에다 7만원 더 보태서 14만원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서 적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날짜를 딱 명시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11월
오늘 며칠입니까? 25일? 그럼 예를 들면 11월, 늦어도 11월 25일까지는 뽑아가기를 한다. 만약 11월 25일 돼도 안 뽑아가면 주인은 가라 아프도 상관없다. 이런 걸 특약으로 적어야 되겠죠. 안 적어 놓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계약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한테 유리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죠. 안 당해보면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결론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집단 딱 하나만 중개상물이다. 이 나머지는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입니다. 임목. 24페이지 맨 밑에 임목인데요. 임목.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임목.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등기된 나무, 임목. 중개된 상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임목, 등기된 나무. 등기 안 된 나무가 중개상물 되는 건 뭐가 있었어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집단이 있었죠? 등기된 나무인 임목도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임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이렇게 나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걸 임목, 설립자, 나무목자,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한다고요. 임목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하나하나 소유권이 원래는 따로따로 있는 게 원칙인데 임목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다. 소유권, 저당권은 객체가 된다. 저당이라는 것은 담보로 잡아두는 걸 저당. 저당권이라는 것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을 경매 넘겼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임목으로 등기를 하는 이유는 대출 받으려고 담보 설정하려고 한다고. 저당권 설정하려고. 자, 결론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그냥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31페이지, 우리 교과서 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중개대상물 31페이지, 32페이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은 우리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법정은 있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을 받지만 역시 중개상물입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준공허가를 받은 매립지는 중개상물입니다. 바다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공유수면, 바다 몰리는 게 공유수면이잖아요. 한강 공유수면이죠. 근데 바다도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준공허가 받은 매립지, 공사 완료하고 준공허가 받으면, 예를 들면 서산 간척지 현대 정주영 전 회장이 그 매립해가지고 개인 땅이잖아요. 그건 중개상물 된다고요.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 도로라 하더라도 개인 도로는 중개상물입니다. 국도, 공도, 지방도 이런 거는 중개상물 아니죠. 개인 땅, 개인 도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왜 개인 도로 만듭니까? 사도, 개인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공도에 접해져 있지 않는 토지를 학개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맹지라고 하죠. 눈구멍이 빠진 토지.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도로가 있어야 이게 집을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럼 이 토지의 일부를 분필해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통행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사도라고, 개인도로라고, 개인도로. 개인도로는 개인 땅이니까 중개상물 된다. 도로 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결론은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개인 땅이라면 다 중개사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개사물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되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가처분 등기된 토지, 가압류된 토지, 전세권 설정된 토지 다 중개사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자, 중개대상물 아닌 것. 업건,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이런 건 중개사물 아닌데요. 이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5번까지는.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물은 중개사물 아닙니다. 요거는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일물, 일권주의 예외로서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 됩니다. 거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축물은 중개사물 아닙니다. 농작물 중개사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된다고 했죠?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고 중개하는 거 아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땅은 국가 소유입니다. 민법에서. 사도는 중개사물인데 공도, 지방도, 국도 이런 건 중개사물 아닙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채굴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개인 땅 밑에 석유, 석탄 매장되어 있어도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사물 아니고요. 호수, 공원, 바다, 국가하천, 사건 소멸된 포락지 중개사물 아닙니다. 떨어질 낙자죠. 포락지. 땅이 떨어져 나가서 물속에 잠긴 토지입니다. 사건 소멸, 개인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닙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중개사물 아닌데요. 일반 재산,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원칙은 중개사물 아닌데 세모해놓은 이유가 예외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중개사물에 해당될 수도 있다. 경매, 공매, 수용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 없다. 상속, 증여, 기부채납, 환매 이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개업공개사가 장남에게 상속하도록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 없죠? 상속은 법정 지분에 따라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죠? 상속 지분이.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이런 것도 중개사물 아닙니다. 우리 영구임대주택 또는 LH 국민임대주택 이런 거는 일신전속적이죠. 일신전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임대주택 30년 거주할 수 있는 집에 살고 있다가 방 빼려면은 중개업소에 소개해달라고 연락하는 게 아니라 LH에 이야기하면 LH에서 돈 내주고 나가란다고요. 그래서 일신전속적인 임차권도 중개대상 권리 아닙니다. 그 중개업소 차리려면은 초보자들은 이거 임대아파트, LH 임대아파트 앞에 차리면 안 되고요. 너무 또 비싼, 아주 고급진 비싼 동네에 차리도 힘듭니다. 아주 비싼 동네에 사는 사람은 그 자기 동네 안에서 소비를 잘 안 합니다. 집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자기 회사에 가서 내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두 문제, 지금까지 한 게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용어정의에서 한 문제, 중개상물에서 한 문제.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막말로 한다면 단순히 그 내용 암기하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